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권금이라는 사내와 그 부인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권금 부인의 정절. 저 사내는 보잘것없는데 부인 하나는 기가 막힌단 말이야. 글쎄 말일세. 권금 녀석이 뭐 볼 것 있다고 그런 부인이 붙어있나 몰라. 녀석 부인복 하나는 타고난 모양이야. 오늘도 마을 사람들은 권금 부부가 지나가자 뒷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권금은 말단 직위의 관리로 나라의 녹을 받고 있었지만 워낙에 주변머리가 없는 사람이라 그럭저럭 살고 있는 약간은 부족한 사내였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으니 누구나 부러워하는 아내였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천하의 미색인데다 마음도 고왔고 누구에게나 친절하였지요. 특히 지아비인 권금을 하늘처럼 떠받들었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한 권금이 어떻게 그런 아내를 얻었는지 말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권금은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칭찬하는 것이 듣기 좋았답니다. 그래서 은근히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괜히 아내를 대동하고 마을을 돌아다니곤 하였지요. 권금의 집은 그의 아내의 얼굴을 보려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권금은 자신과 대화를 하기 위해 오는 것이라 생각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가이 맞이했지요. 그날도 권금은 여느 날과 같이 사람들과 함께 더위를 잊기 위해 대청마루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답니다.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소리가 나더니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담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들었지요. 방 안에서 조용히 술을 놓고 있던 권금의 아내도 그 소리에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답니다. 그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사람들에게 다가가더니 하필 권금의 목덜미를 덥석 무는 것이 아니겠어요? 권금은 그대로 기절을 하고 말았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깜짝 놀라 버선발로 뛰며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쳤지만 그곳에 있던 어느 누구도 손 하나 까딱하지 못했지요. 권금을 입에 문 호랑이는 사람들에게서 물러나더니 자신이 왔던 곳으로 다시 뛰어가려 했습니다. 남편을 그대로 보낼 수가 없었던 권금의 아내는 무작정 호랑이에게 물려있는 남편에게 달려들어 그의 허리춤을 꽉 잡았지요. 이놈의 호랑이야, 내 남편은 두고 가거라. 권금의 아내가 소리를 쳤지만 호랑이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입에 물고 있는 권금을 더욱 세게 끌어당겼습니다. 그 바람에 권금과 함께 권금의 아내도 마당을 이리저리 끌려다녔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권금의 아내는 남편의 허리춤을 놓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권금 부부를 질질 땅에 끌면서 담벼락 밑까지 갔지요. 권금의 아내는 호랑이에게 끌려가며 전신이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답니다. 권금의 아내는 담벼락 앞에 서 있는 대추나무를 있는 힘껏 한쪽 팔로 감고 다른 팔은 여전히 남편의 허리춤을 부여잡았지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일까요? 부인은 그야말로
필사적이었습니다. 권금의 아내는 그런 상태로 호랑이와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지요. 아무리 힘센 호랑이지만 한꺼번에 두 사람을 물고는 담벼락을 뛰어넘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더욱이 권금의 아내가 대추나무를 붙잡고 버티는 통에 호랑이도 지쳐가는 듯 했지요. 결국 한동안 실랑이 끝에 호랑이는 어흥하며 울부짖더니 입에 물던 권금의 목덜미를 뱉고는 담벼락 너머로 한달음에 가버렸습니다. 권금은 아내의 필사의 노력으로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신세는 면하였지요. 권금의 아내는 호랑이가 달아나자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서 겁에 질려 벌벌 떨고만 있던 사람들은 그제야 가까이 다가와 권금과 아내를 부축하였지요. 권금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린 목에서는 선혈이 낭자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권금의 아내는 지친 몸을 이끌고 남편을 밤새도록 간호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랑이에게 한 번 물린 목덜미의 상처는 온전하질 못했지요. 결국 권금은 새벽녘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권금의 아내는 너무도 슬피 통곡을 하였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정성스럽게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정성껏 돌보았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몇몇 사내가 홀로 된 권금의 아내에게 직접 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으니 다음으로 누가 권금의 아내를 차지할 것인가가 마을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지요. 그리하여 많은 남자들이 수작을 부렸으나 권금의 아내는 태도를 한결같이 함은 물론 죽은 남편을 위해 소복을 입고 오로지 남편의 극락왕생을 위해 매일같이 불공을 드렸답니다. 그러던 중 권금의 아내는 어디론가 호련히 사라졌지요. 있는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깊은 산중에 자리한 남자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권금의 아내가 산으로 들어가자 그 정절을 칭찬하면서도 한편으로 그 미모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착한 온우이의 혼례식. 박문수가 어느 마을에 들어섰을 때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었지요. 박문수는 하루 쉬어갈 집을 찾기 위해 마을을 둘러보았답니다. 그런데 으리으리한 기와집들 사이에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집 한 채가 눈에 띄었지요. 다른 집들은 다 잘 사는데 왜 저 집만 저리도 가난할까? 박문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두막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자막에 생긴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오두막집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였지요. 박문수가 처녀에게 말을 건넸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인데 하룻밤 잠을 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누추한 곳도 상관없다면 절 따라오세요. 처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박문수를 집 안으로 데리고 갔답니다. 어머니, 손님 모시고 왔어요. 아이고, 입에 불칠도 못하는 신세에 손님을 어찌 모시겠냐? 어머니는 걱정을 하면서 부엌에서 나왔지요. 박문수는 인사를 꾸벅하고는 넉살 좋게 부탁을 하였답니다. 안녕하세요. 아무데 사는 박아무개라고 합니다. 끼니는 해결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저 호랑이밥 신세나 면하게 부엌에라도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암만 그래도
손님을 어떻게 부엌에 재우겠습니까?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박문수가 방바닥에 앉기가 무섭게 뱃속에서 꼬르륵 꼬르륵 요란한 소리가 울려댔습니다. 처녀가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를 살며시 데리고 나갔지요. 어머니, 손님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겠어요. 뭐가 있어야 준비를 할 게 아니냐? 우선 아버지 제사 때 쓰려고 구해둔 쌀이라도. 그래. 쌀이 있었구나. 우선 배고파 죽겠다는 사람부터 살려야지. 박문수는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미안해서 애꿎은 뱃속만 타박을 하였지요. 모녀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하얀 쌀밥이었지요. 하얀 쌀밥? 본지 오래로구나. 박문수는 허겁지겁 밥을 해주었습니다. 모녀가 잘 자라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박문수가 말렸지요. 제가 부엌에서 자겠습니다. 두 분이 방에서 주무세요. 손님이 그냥 방에서 주무세요. 우리는 부엌에서 자나 방에서 자나. 오늘 밤 잠 못 이루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아니 왜요? 아들이 맞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박문수가 사연을 물어보니 처녀 어머니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눈물 범벅이 되었지요. 처녀가 대신 사연을 말하는데 아주 구구절절했습니다. 처녀 아버지 박진사와 이웃집 김진사는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습니다. 처녀네 집안은 원래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였고 그에 비해 김진사 집안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지요. 세월이 지나 박진사는 아들을, 김진사는 딸을 낳았답니다. 둘이 절친하니 아들, 딸을 낳자마자 혼약을 맺었지요. 그런데 몇 해 전 박진사가 병에 들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그때부터 김진사가 돌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처녀네 가족을 도와주겠다면서 재산을 조금씩 가져가더니 나중에는 집문서며 땅문서며 모조리 빼앗고 오두막집으로 내쫓았다지 뭐예요. 게다가 파혼까지 시키고 다른 집과 혼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처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문수가 한탄을 하였지요. 이리도 억울할 때가 있나? 그런데 오라비가 다 죽게 생겼다니요? 오라버니와 김진사 딸은 서로 좋아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갑자기 파혼이 되니 김진사 딸이 알아누웠지요. 그 소식을 듣고 오라버니가 몰래 만나러 갔다가 들켜 곤장을 맞고 광에 갇혀있답니다. 김진사는 딸 잔칫날이 오라버니 제삿날이라고 엄포를 놓았는데 내일이 바로 그 잔칫날입니다. 박문수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박문수는 김진사 집 근처에 부하들을 숨겨놓고 손님들이 모이기를 기다렸지요.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박문수는 슬슬 대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잔치 준비로 바삐 움직이던 하인 하나가 박문수 행색을 보더니 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갓은 썼으되 다 떨어져 너덜너덜했고 옷은 해져서 군데군데 누빈 데다 꼬질꼬질 아주 상거지 꼴이었습니다. 귀한 손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아가씨 잔치 망치려고 작정을 했소? 썩 꺼지시오. 하인이 박문수를 끌어다가 냅다 패대기를 쳤습니다. 넘어졌던 박문수는 옷을 탈탈 털고 일어나 안쪽까지 들리게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거참 인심 한번 사납구먼.
딱 그 주인의 그 하인이야? 에잇? 김진사는 집안 잔칫날이기도 하여 하인을 시켜 박문수에게 한 상 차려주고 조용히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박문수는 차려온 상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는 곳으로 슬금슬금 다가갔지요. 그러더니 손님 상 위에 놓인 술잔을 들어 술을 따르라는 신용을 하였답니다. 지체 높은 양반들이 지저분한 박문수를 상대할 리가 있었겠어요. 박문수는 병째 들고 술을 벌컥벌컥 마시고 꼬질꼬질한 손으로 이 양반 상에서 떡 한 입 베어 먹고 저 양반 상에서 고기 한 점 떼어 먹고 다른 양반 상에서 나무를 집어 입에 쏙 놓고는 두 손가락을 쭉 빨았습니다. 보다 못한 김진사가 딸 시집 보내는 좋은 날이라고 꾹 참으면서 타일렀습니다. 이보시오. 이분들 상이나 댁상이나 같은 음식으로 차렸으니 남의 상에 와서 주태를 부리지 말고 댁자리로 돌아가시오. 박문수는 김진사를 보면서 빈정거렸습니다. 그렇지요. 자기 밥상 놔두고 남의 밥상 앞에서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기웃대는 것은 주태지요. 내 자리로 돌아갈 테니 김진사님도 그런 주태를 그만두시고 따님 혼사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지요. 김진사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고함을 쳤지요. 네, 도저히 못 참겠다. 이 거지만도 못한 놈을 당장 끌어내거라. 하인들이 박문수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끌어내리려고 하였습니다. 박문수는 있는 힘껏 부리치고 가슴 속 깊이 넣어둔 마패를 꺼내 높이 지켜들었지요. 그러자 숨어있던 부하들이 손에 몽둥이를 들고 사방에서 쏟아져 나오면서 힘껏 외쳤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저 짐승만도 못한 김진사를 엄히 다룰 것이니 당장 포박하라. 부하들은 도망가는 김진사를 잡아다가 포박하고 광에 갇혔던 박진사 아들을 풀어주었지요. 박문수가 앞마당에 무릎을 꿇은 김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찌 박진사와의 굳은 맹세를 헌신짝 버리듯 저버리셨소? 김진사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못하였지요. 박문수는 오누이를 김진사 앞으로 데려왔습니다. 이 오누이는 재산을 빼앗기고 파혼까지 당했소. 그런데도 당신이 아버지의 둘도 없는 친구라며 용서해 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어. 지은 죄를 생각하면 마땅히 엄벌로 다스려야 할 것이나 오누이의 간청도 있고 하니 용서받을 기회를 주겠소. 김진사는 펑펑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소인이 욕심이 지나쳐 그만 인간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소인이 저지른 잘못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여식과 박진사 아들의 백년가약을 허락하겠다는 말이오? 예, 당연히 그리해야지요. 김진사 딸은 박진사 아들에게 달려가 와락 품에 안겨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사윗감이 혼례를 치르기 위해 도착했지 뭐예요. 사윗감을 본 박문수가 처녀 곁으로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저만 하면 인물 좋고 집안도 괜찮은데 신랑 감으로는 어떻소? 처녀는 사윗감을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얼굴을 붉혔답니다. 어리둥절해 있는 사윗감에게 다가가 암행어사 박문수라고 소개를 하였지요. 그런 다음 뭐라고 쏙닥거리더니 사윗감을 처녀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마음씨가 비단결같이 고와 나를 중매꾼으로 나서게 만든 그 조카뻘 된다는 저자라오. 사윗감은 처녀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저 싱글벙글 했답니다. 처녀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때 김진사가 온우의 곁으로 다가오더니 그동안 빼앗은 집문서와 땅문서를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제부터라도 가족처럼 잘 돌보겠다는 박진사와의 약속을 지킬 걸세. 그동안의 잘못을 용서하게. 김진사는 온우이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켜보면서 흐뭇하게만 웃고 있던 박문수가 앞으로 나섰지요. 자,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이미 혼례상이 준비돼 있으니 당장 합동 혼례식을 올립시다. 그 소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혼례식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박문수는 구경꾼들 사이를 조용히 빠져나왔지요. 온우이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빌면서 다음 수행지를 찾아 발길을 옮겼답니다. 원효 스님의 지팡이. 천탑암은 화랑들의 도장으로 유명한 단석산 정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천탑암에는 옛날 1000개의 탑이 있었는데 그 탑들은 모두 당나라의 중들이 와서 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무렵 당나라의 어느 절에 아주 몹쓸 요승이 주지로 있었습니다. 요승에게는 100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요승은 여러 가지로 심술을 부려 제자들을 못살게 굴었다고 합니다. 호되게 일을 시키고 밥을 주지 않아 굶주리게 할 뿐 아니라 잠을 재우지 않고 가끔 무서운 형벌로 고문을 하여 제자들은 정신을 잃고 까무러칠 때도 종종 있었지요. 요승의 못된 요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망칠 수도 없이 눈물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냈답니다. 원효 스님은 그 소식을 듣고 단석산에 올라가서 당나라 쪽을 향해 지팡이를 던졌지요. 지팡이는 바람개비처럼 돌면서 당나라 요승이 사는 절의 지붕 위로 날아갔지요. 지팡이는 절 지붕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었답니다. 요승의 제자들은 지팡이에서 울리는 이상한 소리에 놀라 일제히 밖으로 뛰어나왔지요. 바로 이때 전둥 치는 듯한 소리가 나며 뒷산이 무너져 내리더니 요승이 사는 절을 묻어버렸습니다. 못된 요승도 절과 함께 돌더미 속에 묻혀버린 것이지요. 요승의 제자들은 이제는 살았구나 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감격을 나누는데 하늘에서 소리내던 지팡이가 떨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지팡이를 살펴보았더니 그 지팡이에는 해동 신라 원효라 새겨져 있었지요. 1000명이나 되는 요승의 제자들은 그제서야 신라의 원효 스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설화벌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원효 스님이 단석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단석산으로 올라가 보았으나 원효 스님은 벌써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1000명의 제자들은 슬퍼하며 바위 봉우리 위에 각각 탑을 쌓아 원효 스님을 추모하고 돌아갔으니 이곳에 1000개의 탑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사람들은 이 바위를 가리켜 천탑암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원광법사를 만나러 간 두 청년. 가실사로 가는 길은 제법 멀었습니다.
젊고 혈기왕성한 두 청년, 귀산과 취향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발길을 재촉하였지요. 귀산은 문 장군의 아들로서 그 의기가 출중했으며 취향 또한 그에 못지않은 기상과 사나이로서의 늠름함을 두루 갖추고 있었지요. 오늘 귀산과 취향이 가실사를 찾아가는 것은 원광법사를 만나기 위함이었지요. 수나라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신라로 돌아온 원광법사는 이미 당대의 유명한 스님으로 사람들의 추앙을 한몸에 받고 있었답니다. 절친한 두 친구 사이가 원광법사를 만나러 가게 된 것은 며칠 전 귀산이 한 말 때문이지요. 여복의 취향, 우리 몸은 비록 속세에 살고 있다 하나 그 정신은 거울처럼 맑고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네. 듣자니 가실사에 있는 원광법사의 덕망이 뛰어나다고 하니 한번 찾아뵙고 그 가르침을 듣는 게 어떻겠는가? 귀산의 말을 들은 취향은 그 말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를 잡아 이렇게 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가실사에 도착한 귀산과 취향은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고 원광법사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저희가 비록 세상에서 속인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대하게 한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러니 부디 법사께서는 저희가 속세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귀산의 말을 들은 원광법사의 얼굴에 대견한 표정이 역력하게 드러났지요. 너희의 뜻이 갸륵하기를 이를 데 없구나. 그러나 속인으로서는 지키기 어려운 것이 한둘이 아닐 터인데. 원광법사의 말에 취향이 나섰지요. 비록 지키기 힘들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그 마음만은 소중히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렇다면 잘 듣거라. 첫째, 백성된 도리로서 나라에 충성할 것이요. 둘째,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것이요. 셋째, 친구된 도리로서 신의를 지킬 것이요. 넷째,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선 안 될 것이요. 다섯째, 짐승을 죽이되 가려서 죽이라는 것이다. 너희가 능히 이 5계명만을 지킨다면 속인으로서도 그 마음 바탕은 잃지 않을 수 있으리다. 원광법사의 말을 들은 귀산과 취향은 기쁜 마음으로 법사 앞에 큰 절을 올리고 가실사를 떠났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두 청년은 원광법사가 가르쳐준 5계명을 죽을 때까지 지키기로 굳게 맹세하였지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진평왕 19년 가을 백제군이 신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진평왕은 여러 장군들에게 군사를 주어 전지로 급파하였는데 그 가운데에는 귀산의 아버지인 문 장군도 있었답니다. 군사들 중에는 아버지를 따라 나선 귀산과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그 대열에 합류한 취향도 있었지요. 신라군은 백제군을 맞아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답니다. 두 나라의 군사는 조금의 양보도 없이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요. 시간이 점차 흐를수록 전쟁의 대세는 조금씩 신라군으로 넘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기세가 밀려 후퇴하는 백제군의 뒤를 이은 신라군은 때를 늦추지 않고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앞으로만 치다른 것이 문제였지요. 신라군이 천산 땅에 도착하였을 때 미리 산속에 매복하고 있던
백제군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백제군은 사정없이 신라군의 목을 칼로 내리치고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런 와중에 귀산의 아버지인 문 장군이 말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백제군에 둘러싸인 문 장군의 목숨은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목도한 귀산은 말을 돌려 아버지 문 장군에게로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지요. 나는 세속을 살아가며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대하게 하는 가르침을 받기를 나라에게 충성하는 것이 첫째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둘째라고 들었다. 귀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힘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또 다른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지요. 친구와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그 셋째요. 싸움에 임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것이 넷째라고 배웠다. 귀산은 그 목소리가 취향의 음성임을 알았지요. 둘은 적지를 뚫고 들어가 문 장군을 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였답니다. 그 모습을 본 신라군들은 크게 함성을 지르며 귀산과 취향의 뒤를 따랐지요. 백제군들은 사기충전한 신라군의 기세에 눌려 다시 후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귀산이 아버지 문 장군을 무사히 자신의 말에 태워 아군 진영으로 보내고 취향과 함께 수많은 백제군들의 목을 베었을 때 싸움은 천천히 끝나가고 있었고 승리의 신은 신라군의 손을 들어주었지요. 한바탕 비바람이 몰아친 천산 땅은 피 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는 널브러진 시체들과 부상을 입은 군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 광경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그 가운데 신라의 두 청년은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쓰러져 있었지요. 온몸에 칼을 맞고 창에 찔린 채 신음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귀산과 취향은 숨이 끊어진 지 오래인 듯 하였습니다. 다만 둘 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을 뿐이었지요. 둘의 표정은 속세를 벗어나 해탈을 경지에 이른 듯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으며 상처투성이의 온몸에 흐른 붉은 선혈은 마치 연꽃처럼 온몸을 감싸안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녹두를 키우는 영감님. 옛날에 한 영감님이 살았습니다. 이 영감님은 뒷동산의 밭을 일구어서 녹두를 갈아 놓았지요. 녹두는 잘 자라서 잎이 많이 돋고 가지가 잘 펴져 꽃이 피고 녹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답니다. 영감님은 녹두가 이렇게 잘 되어서 좋아라고 날마다 한 번씩은 녹두밭을 돌아보았지요. 뒷동산에는 토끼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었는데 토끼들은 나뭇잎도 뜯어먹고 칡 덩굴도 잘라먹고 꽃도 따먹었지만 그 중에서도 녹두 열매를 제일 좋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님이 심어놓은 녹두밭에 내려와 녹두를 따먹곤 하였지요. 영감님은 이것을 보고 이놈의 토끼들 녹두를 따먹지 마라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니 토끼들은 영감님의 소리를 듣고는 와 하고 산속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런데 영감님이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토끼들은 또 내려와 녹두를 따먹었답니다. 영감님은 토끼들이 자꾸 내려와서 녹두를 따먹는 것을 보고는 긴 장대를 들고 녹두밭으로 갔지요. 예끼,
나쁜 놈들의 도끼 같으니라고 하고는 큰 소리를 지르면서 긴 장대를 휘둘러 댔습니다. 그러니 도끼들은 또 놀라 뒷동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도끼들이 다 도망간 것을 보고 영감님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도끼들은 영감님이 내려가는 것을 보고는 또 산에서 내려와 녹두를 따먹었지요. 이렇게 자꾸 되풀이 되니 영감님은 이거 안 되겠는걸. 도끼를 쫓기만 하니까 나만 없으면 또 내려와서 녹두를 따먹으니 이놈들을 잡아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도끼들이 밭에 와서 녹두를 따먹는 것을 보고는 조심조심 다가가서는 장대로 내리쳤지요. 한참 맛있게 녹두를 따먹던 도끼들은 벼랑간 내리치는 장대 소리에 혼이 나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며 도망을 쳤습니다. 산으로 도망쳐 온 토끼들은 아유 혼났어. 엉겁결에 뛰다가 엎어져서 코가 깨졌지 뭐야. 아이 아파. 가시덤불에 귀가 찔렸는걸. 그놈의 녹두 영감 화가 잔뜩 난 모양이니 이제부터는 우리 조심하자. 그러고 그 뒤부터는 녹두를 따먹으면서 녹두 영감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늘 살펴가면서 따먹었지요. 그래서 영감님이 얼씬만 하면 녹두 영감이 나온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쳤답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하게 되니 영감님은 더욱 화가 났지요. 어떻게 해야 저놈의 토끼들이 녹두를 못 따먹게 할까?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마침 좋은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하루는 이 영감님이 눈에다 대추를 받고 귀에다 밤을 받고 코에다는 곶감을 받고 입에다 홍시를 받고 목에다 사과를 받고 손바닥에다는 배를 받고 가슴에 복숭아 받고 배꼽에다가 호두를 받고 다리 사이에는 석류를 받고 밑 구멍에다가는 유자를 받고 다리에다 모과를 받고 발가락에다가 자두를 받고서는 녹두밭 한가운데 가서 내 활개를 펴고 들어누워 죽은 척하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조금 있으니 뒷동산의 토끼들이 녹두를 따먹으려고 떼를 지어 내려왔지요. 와서 보니 밭 한가운데 웬 사람이 하나 죽어 있었답니다. 자세히 보니 녹두를 따먹는다고 늘 자기들을 야단치며 쫓고 성화를 내던 녹두 영감이었지요. 야, 이것 봐. 녹두 영감이 여기 죽어 있어. 토끼들은 좋아라고 소리를 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였습니다. 녹두 영감이 죽었으니 잘 묻어주자. 한 토끼는 영감의 머리를 잡고 한 토끼는 영감의 오른손을 잡고 여러 토끼들이 녹두 영감을 잡고서는 떠매 올리고 녹두 영감이 죽었네. 녹두 따서 먹은 토끼 잡겠다고 장대 들고 뛰어나와 애먹이던 녹두 영감이 죽었네. 영감이 죽고 나니 불쌍하고 불쌍하다. 양지바른 명당 찾아 고이고이 묻어주자. 이렇게 여러 토끼들이 노래를 하면서 녹두 영감을 떠매고 이 골짝을 지나고 저 비탈을 타고 한 고개를 넘어서 물 하나를 건너고 자꾸자꾸 가면서 양지 바른 평평한 데를 찾아갔습니다. 녹두 영감은 죽은 듯이 가만히 눈을 감고 토끼들이 떠매고 가는 대로 있었지요. 토끼들이 신이나 떠들어 대고 있을 때 녹두 영감은 후다닥 몸을 일으켜 토끼를 다 잡으려고 손을 내젓지요. 토끼들은 놀래서
메고 가던 녹두 영감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때 녹두 영감은 날새게 뛰어 토끼 한 마리를 잡았지요. 요놈이 토끼들을 다 잡을랬더니 한 마리밖에 못 잡았구나. 이놈 혼 좀 나봐라. 하고서는 토끼를 꽁꽁 묶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녹두 영감은 잡아온 토끼 한 마리를 놓고 보니 토끼를 못 잡은 것이 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잡아먹겠다고 솥에다 넣고 불을 떼기로 했지요. 때마침 성냥이 없어 방으로 성냥을 가지러 들어간 사이에 토끼는 가만히 솥뚜껑을 열고 밖으로 뛰어나갔답니다. 이때 녹두 영감이 방에서 나오다가 이것을 보고 얼른 토끼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토끼는 울타리 사이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녹두 영감이 재빨리 뛰어가서 토끼의 뒷다리를 잡았지요. 이것도 잡혀서 죽게 되겠구나. 토끼는 겁이 났지만 얼른 꾀를 생각해냈습니다. 할아버지, 잡으려면 토끼 다리를 잡을 것이지 왜 울타리 다리를 잡고 계세요? 하고 토끼가 말을 했지요. 녹두 영감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내가 토끼 다리를 잡는다는 게 울타리 다리를 잡았구나. 하고는 잡았던 토끼 다리를 놓고 울타리 다리를 잡았답니다. 그러니 토끼가 도망을 가면서 말을 했지요. 내 다리 여기 있지? 효성 깊은 부부. 먼 옛날 강릉 땅 깊은 산골짜기 마을에 김생이란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답니다. 외딴 오막살이에서 부인과 병든 아버지, 어린아이와 함께 네 식구가 살고 있었지요. 가난하기는 하여도 산에 올라가 뗄나무를 해오고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고 해서 그런대로 배고픈 줄은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었지만 자나깨나 걱정인 것은 오래도록 낫질 않고 있는 아버지의 병이었답니다. 못 사는 형편에 김생은 좋다는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불러다가 아버지를 보여드렸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김생을 세상에 없는 효자라 하였고 부인도 정성을 다해 아버님을 모셔왔기에 효부 중의 효부라고 칭찬을 하였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몇 해째가 되어가는 아버지의 병은 갈수록 깊어져 사지는 말라가고 살빛은 숯불에 그을린 것만큼이나 새까맣게 타들어가기만 하였지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 두 사람의 정성이 모자라 아버님 병이 낫질 않는 건지 모르겠소. 약을 아무리 써도 효험이 없으니 오늘부턴 하늘에게 빌어보기라도 합시다. 김생 부부는 밤중에 물을 떠다 놓고 하늘에 빌었지요. 천지신명님, 비나이다. 부디 저희 아버님 병환을 낫게 해 주십시오. 죄가 많은 저희들은 밥을 굶기셔도 좋고 매를 쳐주셔도 달게 받겠사오니 부디 저희 아버님 병환만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열흘을 빌어도 한 달을 빌어도 병에 차도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나를 빌어도 아무 효과가 없으니 이제는 하느님까지 우리를 외면하는 게 아니겠소? 그러니 어쩌면 좋겠소? 남들은 우리를 효자라 효부라 하지만 역시 정성이 부족해서 만 가지 공이 허사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앉아 있으니
어떤 길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쉬었다가도 되겠소? 되고 말고요. 저 평상에 앉아 땀이라도 닦고 가시지요. 길손은 마당에 있는 평상에 걸터 앉더니 김생 부부를 쳐다보았지요. 보기엔 두 분이 다 착하게 생겼는데 무슨 불행한 일이 있으시오? 김생은 집안 사정을 숨김없이 말해 주었습니다. 실은 저희 아버님이 병중에 계시는데 세상에 좋다는 약을 다 써보았는데도 낫지를 않는군요.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보았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원도 의원 나름이지. 돌팔이 의원 같은 거야 100명을 불러다 보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저 제 너머 마을에 와 있는 운역 의원은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들 야단이던걸요. 아니, 제 너머 마을에 그런 용한 의원이 와 있던가요? 뭐라고 했지요? 운역 의원이라고 하셨지요? 함경도에서 온 사람인지 평안도에서 온 사람인지 어쨌든 말씨가 강원도 말씨가 아니니 그렇게 부르는 거겠조만 하여간 어떻게나 의술이 능하던지 약 한 첩이면 10년 묵은 병자도 벌떡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김생은 당장에 옷을 갈아입고 그 의원을 만나러 잿길을 급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 보니 어떤 노인 하나가 두 다리를 쩍 벌리고는 김생이 지나가려는 길을 가로막았지요. 소매가 축 처져내린 도포를 입고 큰 갓을 쓰고 긴 지팡이를 짚고 있는데 몸에서 이상한 향내가 나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그 노인이 의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지요. 그랬더니 노인은 지팡이를 옮겨 짚고 한 발 앞으로 들어서면서 김생을 보고 물었답니다. 내게 절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누굴까? 오, 그대는 김효자가 아닌가? 아니, 저를 어찌 아십니까? 알고 있지. 왜 내가 그대를 모르겠는가? 그래, 이 더운 날 어디를 가고 있는 참인가? 노인장께서는 운역 의원님이 아니십니까? 실은 의원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제를 넘어가고 있는 참이지요. 그래, 그럴 줄 알고 있었지. 그럼 같이 가자고. 노인이 걷기 시작하는 뒤를 따라서 김생도 걸었지요. 그 노인이 운역 의원님은 틀림없었습니다. 발을 옮겨 디딜 적마다 몸에서 향내가 떨쳐나는 게 신기하기까지 했지요. 집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김생은 의원을 아버지 방으로 안내를 했지요. 의원은 병자를 한참 동안 진맥해 보면서 혼자 소리를 하였습니다. 아주 고질이 돼 있군 그래. 워낙 오래됐으니까요. 의원님, 지금이라도 약을 쓰면 곧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보통 약 가지고서는 고칠 수가 없지. 의원은 또 고개를 내저으며 혼자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꼭 그 약 한 가지가 아니고서는 살려낼 길이 없는 게지만 세상에 감히 그렇게 해볼 사람이 있을 턱이 없지. 의원님, 무슨 약입니까? 죽어가는 아버지를 살리려는 일인데 무슨 약을 못 구해드리겠습니까?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야겠으니 꼭 그 약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내 시키는 대로 꼭 해낼 용기가 있겠는가? 있고 말고요. 아버님 병만 낫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제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약을 써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가지 약이란 다른 약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삶아서 병자에게 먹여주는 걸세.
꼭 부친에게 효성을 해드릴 생각이걸랑 그대 집 아이를 삶아 드리도록 하게. 병자를 살려낼 길은 그 길밖에 없다네. 그러고서는 자리를 일어서는가 하였더니 금세 어디로 갔는지 의원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았지요. 김생은 부인을 잡고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의논을 하였답니다. 부인은 흐느끼기만 하고 있을 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지요. 아무리 아버지가 중하다고 한들 어찌 제 뱃속으로 낳은 제 자식을 죽일 수 있냔 말일까요? 마음이 아픈 점에서야 난들 당신과 다를 까닭이 있겠소.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나이가 젊으니 자식은 또 낳으면 되는 거요. 가련한 아버님을 봐서 의원이 시키는 대로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부인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김생은 부인이 들일을 하러 나가고 없는 날 가마솥에다 물을 한 솥 끓여놓고 있었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윗마을 서당에 가서 글을 배우고 있던 어린아이가 환히 웃으며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김생은 두말 없이 보자기로 그 아이를 싸가지고 가마솥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렸지요. 그러고서는 혼자 아픈 가슴을 쓸며 앉아 있으려니 가마솥에는 구수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부인이 돌아와 아직 우리 집 아이는 안 돌아왔느냐고 물었지요. 김생은 시치미를 떼고서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났는가 말았는가 하는 새에 밖에서 엄마 하고 아이가 뛰어 들어왔지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김생은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똑바로 봐도 금방 뛰어들어온 아이는 틀림없는 자기의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아이를 넣어두었던 솥 안에는 아이만큼 큰 산삼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김생은 아이를 안아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서야 부인도 뒤늦은 사연을 남편에게 듣고 소리치며 좋아하였지요. 효성을 다해도 하늘이 몰라주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필경에는 그들 부부의 효성 때문에 하늘도 그들에게 신기한 신약을 내려주었고 그렇게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었던 아버지의 병도 산삼 삶은 것을 먹고 씻은 듯이 털고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그 소문을 듣고 마을 앞에다 아름다운 정문을 세워 오래오래 그들 부부의 효성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돌을 몰고 간 할미. 월성군 사리골이라는 마을에는 7, 8개의 지성묘가 밭 가운데 흩어져 있습니다. 높이가 3m에서 4m가량 되는 바위 덩어리들이지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3아름이나 되는 큰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당나무라 하여 마을 사람들이 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해마다 제사를 드리며 위하는 나무이지요. 그리고 마을 뒷산에는 아주 크기가 큰 지성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넘어 기계마을까지 가는 사이에는 100수십 개나 되는 지성묘들이 줄지어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수백 년 전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북쪽에 있는 흉노라는 유목민들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는데
전국 각지에 명령을 내려 바윗돌들을 모아오라 하였지요. 성을 쌓기 위해 많은 돌을 구하고 있던 시황제는 이웃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도 큰 돌을 구해오라고 성화같이 졸라댔습니다. 당시 진나라는 중국 대륙을 통일한 큰 나라였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청을 거역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임금은 경주에 사는 힘센 안개동 할미에게 부탁을 하여 큰 돌을 중국으로 운반해 가도록 하였답니다. 책임을 맡은 안개동 할미는 은행나무 가지를 꺾어 채찍을 하나 만들었지요. 채찍을 손에 든 할미는 산으로 가서 소나 돼지떼를 몰아오듯이 우여우여 하며 백수십 개의 바윗돌을 몰고 왔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면 사리골을 지나 칠성고개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할미는 사리골에 이르러 채찍으로 바윗돌들을 몰아 칠성고개를 넘게 하였지요. 많은 바윗돌들이 안개동 할미가 시키는 대로 온순하게 고개를 잘 넘어갔는데 그중 높이가 6미터나 되는 큰 것을 비롯하여 6, 7개의 바윗돌들이 산 아래에서 심수를 부리며 고개를 넘으려 하지 않았지요. 할미는 채찍으로 돌들을 때리는 척하면서 위협해 보았으나 심수를 부리는 돌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할미는 할 수 없이 채찍을 땅에다 꽂아놓고 그중 가장 큰 바윗돌을 번쩍 들어서 산등성이 칠성 고개 위에 갖다 놓고 다시 내려와 남은 바윗돌들을 주섬주섬 주어 치마폭에다 쌌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바윗돌들을 치마폭에 싸서 고개 위까지 올려다 놓고 그 다음부터 다시 채찍으로 몰아 중국까지 갈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마침 나라에서 보낸 전령이 와서 말을 했지요. 이제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다 쌓아서 이제는 돌이 필요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안개동 할미는 치마에 쌌던 돌들을 밭에다가 쏟아놓고 채찍을 땅에다 꽂아놓은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고개 넘어 백수십 개의 지성묘들은 먼저 온순하게 고개를 넘어간 돌들이고 고갯마루에 있는 것들은 먼저 들여다놓은 심술 부리던 바윗돌이며 마을에 있는 것들은 치마폭에 쌌던 것들이라 합니다. 그리고 마을의 은행나무는 안개동 할미가 꽂아놓고 간 채찍이 자란 것이라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